침입자 모형회. 다음날 아침 10여기의 마필이 붉은 갈기를 휘날리며 낙랑성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아직은 성문 앞에 장사치며 유민들이 붐비기엔 이른 시간이었다. 하나같이 긴 머리를 아무렇게나 늘어뜨린 데다 짐승 가죽으로 만든 겉옷을 대충 걸친 사내들은 성문 근처에 다다라서도 속도를 전혀 놓치지 않고 돌진했다. 성벽 위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파수꾼이 길게 나팔을 불었고 곧 수십 명의 수비병이 일사불란하게 성문 아래로 뛰어나가 이들을 향해 창각칼을 겨두었다. 멈춰라! 이곳은 낙랑성이다. 수문장의 커다란 고함소리에도 이들은 다만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올 뿐이었다. 곧 수비병들이 일제히 쏘아댄 화살들이 이들을 향해 날아들었다. 화살이 코앞으로 날아드는데도 이들은 코웃음을 치며 말등에 납작 엎드린 채 넓은 칼을 비스듬히 들어 앞을 가렸다. 그러나 그중 몇 발의 화살이 말 한 필의 가슴팍에 명중했고 말은 긴 울음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화살에 맞은 말의 주인이 낙마하여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나란히 달리던 붉은 머리의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긴 채찍을 뿌려 그의 손목을 잡아채서는 힘껏 당기자 낙마하던 사내가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가 싶더니 설계처럼 날아 붉은 머리의 등 뒤에 올라타는 것이었다. 그 신묘한 광경에 넋을 잃은 수비병들은 두 번째 화살을 당길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수비병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활줄에 화살을 매겼을 때는 이미 그들이 성문에 이른 뒤였다.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수비병들의 목이 한순간에 달아났다. 긴 창을 겨누며 붉은 머리를 막아섰던 수문장 역시 번개처럼 날아든 채찍에 얻어맞고 길게 피를 뿌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곧 10여 개의 말발굽이 그의 몸을 이기며 미처 닫히지 않은 성문을 통과하여 지나갔다. 한 태수이가 부임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외적의 침략을 허용치 않았던 낙랑성문이 고작 10명 남짓한 무리들에 의해 무참히 뚫리는 순간이었다. 전령이 황급히 뛰어갔고 보고를 받은 낙랑태수는 모든 성문을 닫고 수백 명의 병사를 풀어 성안을 샅샅이 뒤지도록 명했다. 평화롭고 여유롭기만 하던 낙랑성에는 삽시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편 숲속에 말을 숨기고 옷을 갈아입은 후 인파 속으로 숨어든 침입자들은 적당한 곳을 찾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으하하하, 형님 멀리 사냥이나 가자시더니 사냥감이라는 게 낙랑이었습니까? 이놈아, 족자님께 형님이라니. 내 놈은 형님께서 황제가 되고서도 형님이라 부를 참이냐? 그러는 내 놈도 형님이라 하지 않아. 나는 내 놈과 달리 형님의 의제라 귀찮거든. 옥신각신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함께 웃고 있던 붉은 머리는 품속에서 말가죽 술병을 꺼내 몇 모금 연거푸 들이켜더니 옆에 있는 사내를 툭 치며 물었다. 신나지 않느냐? 하하, 신납니다. 저도 담력 하나만큼은 자부하는 놈인데 형님만큼은 도무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영웅 호굴이 재미삼아 낙랑성문을 깨고 들어간답니까? 간답니까? 으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게 말이다. 일행은 돌아가며 술병을 주고받았다. 이미 온 성안에 삼엄한 경비망이 펼쳐져 있을 테지만
누구 하나 걱정하고 조심하는 이가 없었다. 붉은 머리가 문득 내뱉었다. 우린 이 먼 곳까지 재미삼아 온 게 아니야. 네? 이봐 판강. 네 형님. 내놈 생각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의리입니다. 바로 형님과 제가 나누는 그 의리 말입니다. 태어난 날은 달라도 죽는 날은 같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밥통 같은 놈, 그건 당연한 거고 다른 생각을 가진 놈은 없냐? 형님, 그건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네, 절세 미인 말입니다. 우리같이 잡스러운 인간이 몸에서 났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은 그런 여인 말입니다. 우하하하. 그렇지, 바로 그거야. 붉은 머리는 크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제가 원래 생각이 깊은 놈입니다. 저 개대가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놈이죠. 맞아. 아야로 내 놈은 난 놈이야. 너무 생각이 깊고 넓어서 사람들은 다 널 바보인 줄로만 알고 있지만 말이야. 흐흐흐흐흐. 역시 세상에서 저를 제대로 알아주시는 분은 형님뿐입니다. 덩치 큰 사내와 붉은 머리가 농짓거리를 하며 웃어대자 다른 사내가 물었다. 그럼 형님은 나랑의 여자를 취하러 오신 겁니까? 사내의 물음에 붉은 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여인을 데리러 왔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를 말이다. 낭랑에 그런 여인이 있습니까? 있다. 내가 황제에 오르기 전에 데려갈 여자다.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아여로가 불현듯 생각났다는 표정으로 해벌쭉 웃으며 외쳤다. 아, 그때 죽은을 살리신 3명의 은인이자 모연부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여인 말이군요. 정말 세상에 2번 다시 볼 수 없는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형님은 그 여인을 모시고 은혜를 갚으시려는 거군요. 아여로는 자기의 말을 듣자마자 마치 그 여인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는 듯 모영의 표정이 몽롱해지는 것을 보았다. 아야로, 이건 은혜를 갚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어차피 너희 같은 무지막지한 놈들은 도저히 알 턱 없는 일이겠지만 나 모영회가 천하를 얻는다 한들 그녀를 얻지 못하면 결코 황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농짓거리나 흘려대던 붉은머리 모영회가 웃음을 거두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3년 전 모영회는 극성의 중심부에 위치한 자신이 천막에서 밤새 어린 소녀를 껴안고 희롱하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17의 나이에 족장에 오른 후 10년 동안 모영회는 거칠 것 없이 살아왔다. 진의 유주를 공략하는가 하면 부여, 고구려 어디라도 마음이 내키면 달려가 성문을 깨부수고 물자와 여자들을 노력해왔다. 시달리다 못한 주변 국가들이 모형부를 정벌하려 했지만 험준한 산세와 또 다른 적들이 번번이 발길을 가로막았다. 작은 적을 치려다가 자칫 잘못하여 큰 적에게 덜미를 잡힐까 두려워 정벌 계획을 포기하곤 했던 것이 모형회를 더욱 천방지축으로 날뛰게 했다. 그러나 유주지사가 우문부를 꿰어 모영회를 압박하면서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한족 왕조의 전형적인 이의제의 전략이 먹혀들기 시작한 것이다. 선비족을 통일하여 대제국을 세우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던 우문부의 족장 우문보발은 모영회에게 사자를 보내 형제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모영회는 사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목을 베어 우문보발에게 보내는 만령을 부렸는데 그 일이 화근이 되고 말았다. 우문부의 군사들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바람처럼 극성으로 스며들었다.
조용한 그러나 무시무시한 야습이었다. 예상치 못한 적의 기습에 극성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제약물이 단련된 군사라 하더라도 잠결에 벼락을 맞은 듯 허둥지둥 뛰쳐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형부의 전사들 태반이 미쳐 칼을 뽑기도 전에 쓰러졌다. 모형회가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극성은 이미 불길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갑옷을 챙겨 입을 겨를도 없이 머리맡에 세워둔 칼을 뽑아들고 나선 그의 붉은 머리가 화염 속에서 더욱 붉게 보였다. 낭패였다. 모형부 전사들은 정열을 갖출 틈도 없이 각계 전투로 적에게 맞서고 있었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저항일 뿐이었다. 모형회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적을 향해 돌진했다. 닥치는 대로 적을 베어 넘기며 눈으로 적장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다. 아무리 베어도 적들은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애초부터 적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병력이었던 데다 이미 상당수의 아군이 적이 칼날 아래 쓰러진 상태라 오문군이 어림잡아 10배가량 많아 보였다. 그래도 모형회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언제 날이 밝았는지 서서히 전황이 눈에 들어오면서 살아남은 모형부의 천사들은 하나둘 모형회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희망은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모형회는 의지를 다지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나의 천사들이여,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형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우와! 전사들은 족장의 비장한 외침에 마지막 힘을 짜내어 환호로 대답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 모른다. 모형회가 깨어난 곳은 낯선 골방 아니었다. 정신이 좀 드시오. 낯선 목소리에 눈을 뜬 모형회는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가는 신음만 흘러 나올 뿐이었다. 모형회는 재빨리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천막이 아니라 흙벽으로 된 방이 것으로 보아 적지는 아닌 것 같았다. 모형회는 힘들게 목소리를 짜냈다. 여기는 두려워 마시오. 당신을 해칠 생각은 없소. 모형회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있던 말끔한 사내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선비 땅의 경계를 이미 벗어났으니 안심해도 될 것이오. 너는 누구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말이다. 상처가 생각보다 심하니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소만. 어서 말해라.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 놈은 누구이기에 나를 살렸는가? 당신이 수하가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기에 당신을 치료한 것뿐이요. 자세한 사정은 나도 모르니 일단 기력을 찾은 다음에 그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소. 치료를 마친 사내는 모형회를 혼자 두고 밖으로 나갔다. 모형회는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려 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상처가 워낙 깊었던 것이다. 여자처럼 고운 사내는 일정한 시간마다 들어와 끼니를 챙기고 약을 발라주었다. 모형회는 그때마다 사내를 추궁했지만 그는 모른다고만 할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모형회는 상처 입은 호랑이처럼 방 안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자신이 저지를 생각하니 갑자기 처량한 기분이 들었다. 10여 년 전부터 숙부의 칼날을 피해 요동으로 피신하여 유랑할 때도 지금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그때 자신은 비록 쫓기는 몸이었지만 모형부 전체가 건재했으므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기반이 붕괴된 터라 재기의 불씨마저 사라지고 없었다. 끝모를 복수심과 서러움, 세상에 홀로 남은 고독감에 모영애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렇게 이래의 시간이 지나자 모영애는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마침내 침상에서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방문을 나선 모영애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아야로, 형님. 모영애의 얼굴을 보고 반색을 하며 뛰어가 끌어안으려던 아야로는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멈칫했다. 내가 도망을 하였는가? 형님께서 큰 상처를 입고 쓰러지자 적들이 일제히 형님을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형제들이 그들을 막는 동안 제가 형님을 업고 달렸습니다. 모영애는 눈을 감았다. 계속 말하라. 형제들이 저와 형님을 둘러싸고 몸으로 화살을 막았습니다. 막아서 형제들이 죽으면 다음 형제들이 맞고 그렇게 모두가 형님을 살리고자 스스로 방패가 되었습니다. 한복하는 이 하나 없었단 말이더냐? 모영애가 떨리는 음성을 뱉어냈다. 번나바가 한복을 하고는 비수를 꺼내 적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물론 번나바는 그 즉시 무수히 쏟아지는 칼을 받고 절명했습니다. 번나바 어른이 그리고 숨결이를 도망하던 차에 이들 상인 일행을 만나 목숨을 비치게 되었습니다. 모영애는 돌아선 채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그의 입에서 신음과도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하하, 아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 처음에 울음소리 같던 모영애의 신음이 차츰 광기 어린 웃음으로 번졌다. 아여러, 나는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늙은이건 아이건 계집이건 우문부의 산 것들이라면 모조리 토막내어 죽일 것이다. 그들이 피로 천하의 땅을 물들일 것이다. 그들이 피가 강을 이루어 흐르는 것을 볼 것이다. 결코 형제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을 것이다. 형님,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어디라니, 우리의 성으로, 우리 형제의 뼈가 묻힌 땅으로 가야지. 아야로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다. 안 됩니다, 형님. 뭐라? 형님, 우리 성은 이미 적이 주중에 떨어졌고 남은 전사들은 모두 적에게 끌려갔거나 도륙당했을 것입니다. 모영선비는 이제 없습니다. 모영선비가 없다고 하였느냐? 형님, 내가 곧 모영선비다. 내가 살아있거늘 어찌 모영선비가 없다 말하는가? 형제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고작 내 한 몸을 살리고자 그들이 목숨을 바쳤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모두 몰살시키지 않았다면 아직 모영부에는 여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 돌아가자. 모영애의 결연한 외침에 아여러는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 비록 성 안에 우문 족속들이 득식을 거린다 해도 이 아야로 형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몸을 일으킨 아야로는 모영애 너머로 보이는 노상인을 향해 절을 올렸다. 도와주신 은혜 결코 잊지 않겠소. 그런데 청 하나만 더 들어주실 수 있겠소?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보시오. 말두피를 내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소. 한 번을 도왔는데 두 번을 못 돕겠소? 그렇게 합시다. 안 됩니다. 이때 지금까지 모영애를 간호했던 곱상한 사내가 생김새와 달리 단호한 어조로 가로막고 나섰다. 말은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대부가 의외라는 뜻 물었다. 얘야, 우리한테 마필은 충분한데 어찌 그러는 것이냐?
우리는 장사꾼입니다. 뻔히 손해를 볼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오직 죽으려고만 발버둥 치는 멍청이들에게는 말도 필도 아깝다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듣고 있던 모형회가 분기에 찬 외침을 터뜨렸다. 이 모형회가 고작 말두피를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내 비록 은혜를 입었다고는 하나 이 수치를 어찌 견디겠는가. 은혜를 입어 살아난 목숨을 보존치 않고 내던지려는 마당에 어찌 또 수치를 걱정하시오? 이놈 그 입을 다물라. 모형회가 분노의 외침과 함께 칼을 휘둘렀다. 모형회의 칼이 사내에 깊이 눌러 쓴 두건을 스치자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칼이 긋고 지나가자 두건이 떨어짐과 동시에 말아 올렸던 긴 머리가 출렁 쏟아져 내리며 사내의 본모습이 훤히 드러났다. 모형회의 눈에 그간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내의 얼굴이 자연스레 꽉 들어와 찼다. 여인이었는가? 모형회는 짧은 신음을 내뱉었다. 모형회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복수심과 분노가 순간 사라질 만큼 빼어난 미녀였다. 아름답다는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여자의 미모는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신비롭기까지 했다. 모형회가 비록 천하의 허글이라고는 하지만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은 없었다. 모형회에게 지금까지 여자란 그저 강제로 빼앗아 취하면 그만이 물건에 불과했다. 반항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칼놀림 한 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여자를 마소 다루듯 해온 모형회이지만 이 절세의 미녀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못 배운 사람이라 어쩔 수 없네요. 살려준 사람에게 칼을 겨누는 걸 보니 이제 더 이상 가성을 낼 필요도 없는 터라 여자는 목소리마저 원래의 것으로 되돌려 뾰로통하게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여자는 손가락을 가만히 뻗어 그때까지 자신을 겨누고 있던 칼을 밀어냈다. 그 자리에 굳은 채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서 있던 모형의 칼끝이 떨리는가 싶더니 여자의 손짓을 따라 순순히 미끄러져 내렸다. 새침하던 여자가 표정을 바꿔 정색을 하고는 물었다. 당신은 1년도 참을 수 없나요? 모형회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니 무슨 말인지 몰라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아영은 모형회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과 함께 1년 후에 모형선비 천하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니 당장의 분기를 참지 못하고 사지로 뛰어들 생각이라면 나는 아무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겠지요. 모형선비의 천하라니. 모형회의 눈빛이 갑자기 크게 일렁거렸다. 모형회가 한참 동안 아무런 말이 없자 아야로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어찌 여인이 우리 주공을 모욕하고 함부로 천하를 논하자는 것이냐. 아무리 은인이라 해도 우리 주공을 욕보이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다. 분노에 찬 음성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청하신 대로 말은 내어드리지요. 아영이 눈짓을 하자 하인들이 건강한 말두피를 끌고 왔다. 아야로가 먼저 말에 오르고 잠시 망설이던 모형에도 말에 올라탔다. 은혜에 감사드리요. 아야로가 주대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를 표하고는 모형회를 바라보았다. 말에 올라서도 앞만 쏘아보고 있던 모형회가 아영과 주대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말을 달려 나가자 아야로는 그를 따라 멀어져 갔다.
말을 내어줄 수 없다더니 어찌 마음이 바뀐 게냐? 주대부가 물었다. 돌아올 거예요. 자신하느냐? 모영애 스스로도 지금 뛰어들어봤자 전혀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의리와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모영선비의 천하라는 말을 했을 때 그의 눈빛이 불타오르는 걸 봤어요. 그건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였지요. 그는 분명 돌아와서 후일을 도모할 거예요. 모영외와 아야로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아영 부녀는 마치 누군가를 마중 나온 것처럼 먼 곳에서 눈길을 둔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연초 한 대를 태울 시간쯤 지났을까? 멀리서 두 필의 말이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모영애는 부녀 앞에 말을 멈추고는 아영을 향해 외치듯 물었다. 아까 모영선비 천하라고 했는가? 그래요. 모영애는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그리고 아영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주대부와 아여루는 크게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정작 아영은 태연한 얼굴로 모영애를 굽어보았다. 모영애가 격한 음성으로 외쳤다. 부디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오. 다시 한번 모영부의 깃발이 휘날릴 수 있도록 말이오. 모영애를 지켜보던 아영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선 국성을 피하세요. 외곽에서 흩어진 부조민들을 모으며 도적들을 토벌하여 수하로 삼고 그들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우세요. 앞으로 당신이 다시 일어서기까지 필요한 신경과 철제 무기를 가져다 드릴 거예요. 대가는 훗날 받도록 하지요. 모영애는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찧었다. 은인의 이름은 무엇이요? 주아영이라 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모영부의 깃발이 높이 솟은 뚱배 평원에 수천의 우문 선비 병사가 엎드려 있었다. 아무도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붉은 머리의 모영애가 한복한 적병들을 둘러보다가 온 사방이 진동하도록 크게 웃어젖혔다. 으하하하하하. 모영부가 그리 간단히 멸할 줄 알았더냐? 병든 표범처럼 골방에 누워 신음하던 모영애는 불과 한 해가 지난 지금 다시 초원을 호령하고 있었다. 이미 7개의 우문 부족이 그에게 무너졌고 6개의 탁발 부족이 스스로 찾아와 복속을 청하였다. 너의 우문 족속이라면 개미새끼 한 마리도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영애는 야멸차게 웃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우문부의 장수들을 둘러보고는 말을 이었다. 여기 있는 나의 장수들과 겨루어 다섯 탑을 버티는 자가 여기에 있는 나의 장수들과 겨루어 5합을 버티는 자가 있다면 너희들 모두를 살려주겠다. 이들 중 누구를 골라도 좋다. 모영애의 양옆에는 신장과도 같은 4명의 장수가 제각기 다른 무기들을 든 채 석상처럼 우뚝 서 있었다. 이들은 바로 모영애가 그가 무적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바탕이었다. 그중 첫 번째 사나이는 바로 아야로였다. 보통 사람의 2배에 가까운 덩치를 자랑하는 그는 생사를 같이한 전우이자 생명의 은인이라 모영애가 가장 신이 많은 장수였다. 아야로는 타고난 실력으로 커다란 반달칼을 막대기처럼 휘두르며 모영애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 옆에 선 장수는 항복을 위장하여 우문부의 장수를 찔러 죽인 번나바의 아들로서 창술이 천하제일이라 불리기에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번나발이었다. 그동안 아야로와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우훈을 쌓았다. 그러나 모예만 놓고 본다면 이 둘은 나머지 두 사람에 비해 오히려 달리는 감이 없지 않았다. 체격이 크고 목이 굵은 데다 빈대머리인 방광과 길고 얇은 칼을 잘 쓰는 외팔이 도하는 예사롭지 않은 인연으로 만나 모형외와 운명을 같이하게 된 자들이었다. 방광은 과거 대흥안녕 산맥이 남쪽 산악지대를 주름잡던 산적이 수계였고 도하는 이를 토벌하기 위해 유주 자사가 보낸 진나라 관군의 수장이었다. 반강의 무리가 커지면서 점차 유주 땅을 노략하는 일이 잦아지자 유주사는 낙양의 재가를 얻어 이들을 토벌하기에 이른 것이다. 도한이 이끄는 진의 관군은 도적대라고 얕보았다가 대패하여 전멸지경에 이르렀고 도한은 최후까지 살아남아 이들과 맞섰다. 300명에 이르는 도적대가 홀로 남은 도한을 포위하자 방광은 크게 웃으며 이들을 남겨둔 채 산채로 먼저 돌아가 잔치를 즐겼다. 그러나 그것은 실수였다. 도한은 홀로 300명에 이르는 도적대를 모조리 베어 넘기고 방광을 쫓아 산채까지 온 것이었다. 내 이놈! 한 팔을 잃은 채 피를 뒤집어 쓰고 걸어오는 도한의 모습은 악기와도 같았다. 그런 그를 방광은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었다. 결국 자신의 도끼를 들고 나온 방광은 도한과 단둘이 격돌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싸움을 참관한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모형외였다. 모형외는 아영이 말대로 그때까지 살아남은 부족민들과 살아남은 살림살이들을 거두어 방광의 산채로 들어가 거기에서 빈객 노릇을 하고 있었다. 방광으로서는 이들이 노상 달갑지만은 않았으나 남랑에서 아영이 보내오는 식량과 철기류가 탐이나 어중간한 동거를 하고 있던 터였다. 방광은 그날도 관군을 처부수고 산채로 일찍 돌아와 대낮부터 모형외와 대작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도한이 쳐들어왔고 모형외는 두 장사의 대결을 흥미진진한 눈초리로 관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도한의 무예는 놀라운 스승이었으나 피를 쏟으며 이미 너무 많은 기력을 소진한 데다 한쪽 팔마저 잃은 터였다. 방광은 산적 괴수답게 완력 하나는 누구도 따르지 못할 만큼 대단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도한은 7, 80근은 좋게 나가는 쇠도끼를 대빗자루 휘두르듯 하는 방광을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한쪽 무릎을 꿇고 말았다. 방광이 패장의 목을 향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찰나 모형외가 가로막고 나섰다. 도한의 기계와 무예에 반한 모형외는 그를 살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한과 싸우느라 기가 끓어넘친 방광은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모형외를 향해 도끼를 들이밀었고 둘은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방광은 모형외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방광은 사나이답게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모형외에게 충성을 다짐했다. 도한 또한 군사를 모두 잃은 패장의 신분이라 마땅히 돌아갈 곳이 없었으므로 생명의 은인인 모형외에게 몸을 의탁했다. 그리하여 애초에 방광에게 무기와 식량을 약속하며 이들을 자신이 세력으로 만들려던
모영외는 도한에게 도적대가 모조리 참살당한 탓에 한 사람의 병사도 얻지 못했으나 대신 이 두 명의 부인을 얻었던 것이다. 아야로, 번나발, 방강, 도한 이 네 장수가 모영외를 따른 후로는 모영부를 상대할 적이 없었다. 아영은 약속대로 충분한 양의 무기와 식량을 공급해 주었고 이들의 명성을 듣고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모영외의 군세는 순식간에 불어났다. 그리하여 겨우 1년이 지나자 모영외를 죽음이 계곡으로 내몰았던 우문부조차도 두려워할 만큼 모영부의 위세는 굳건해졌다. 자, 여기 있는 장수들과 맞싸울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이냐? 모영외의 외침에 적장 하나가 일어섰다. 내가 싸우겠소. 내 놈이 가장 강한 자인가? 영책이 우리 부족 제일이 무사여. 내가 이기면 약속대로 우리 부족민들을 살려주시오. 말을 마친 그는 손끝으로 한쪽 팔이 없는 도한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가장 만만해 보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도한과 그의 싸움은 길지 않았다. 불과 새 한만에 그는 목 없는 귀신이 되고 말았다. 우문부에는 나의 수하가 될 자가 없구나. 모영외의 그 한마디는 신호와도 같은 것이었다. 삽시간에 항복한 적병 모두를 도륙한 모영외의 군사들은 그들이 시체에 불을 붙여 태우고 재물을 찾아 거두었다. 새가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불길 한가운데서 모영외는 칼을 짚고 서서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으흐흐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천하를 점령하여 모조리 불태우고 말 것이다. 나의 형제들이 먼저 간 곳으로 적들을 보내 영원히 살찌도록 할 것이다. 모영외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모영외의 회상을 깨뜨리며 일형과 떨어졌던 한 사내가 기꺼이 끼어들었다. 형님 차단했습니다. 주대부의 집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모영외의 얼굴이 밝아졌다. 가자. 이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사내가 가리킨 장원의 문 앞에 도착하자 모영외는 두어 번 숨을 고르더니 이내 문을 두드리며 크게 외쳤다. 여봐라, 어서 문을 열어라. 모영외가 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모영외를 보자 깜짝 놀라며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아니 모영공이 아니십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선지에 내게 위험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 주대부를 나오라 하라. 잠시 후 모영외는 꿈속에서도 그리던 바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모영공, 오랜만이군요. 모영외는 뒤에서 들려온 여인의 목소리에 바로 몸을 돌렸다. 그곳에는 아영과 주대부 그리고 울불과 저자가 서 있었다. 아영, 모영외의 기쁨에 찬 목소리에 아영 역시 더없이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답했다. 주대부 역시 모영외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렇게 두 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나 기쁘요. 역시 먼 길을 온 보람이 있군. 말을 하는 동안에도 모영외는 아영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